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참 별의 별일이 다 있네요. 주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라디오 사연을 신청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보내봅니다.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 제가 살아온 가정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소위 부잣집 중에 정말 고상하고 보수적인 부잣집에서 자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힘들게 사시다가 사업으로 큰돈을 버신 분들이었어요. 그 대신 가방끈이 짧아서 늘 콤플렉스를 달고 사셨죠. 저에게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선생님 소리 듣고 대접 받으면서 살 거라. 알겠니? 명문대에 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부모님 자식인지라 공부머리가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학교의 문턱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아빠는 사위를 통해서 달래고 싶었나 봐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은 돈이 많으니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물색해 보았나 봅니다. 아빠 초등학교 동창 중에 아들분이 의사래요. 그런데 그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그쪽 집안에서도 저를 환영했고 저희 집안에서도 의사라는 타이틀로 부족했던 가방끈을 메꿀 수 있으니 좋아라 하셨죠. 첫 만남에서 선하디 선한 그 남자의 인상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 남자도 제가 천진난만하고 세상을 아름답게만 바라보는 그 선한 눈빛에 호감이 갔다고 했고요. 저희는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사귀기로 하였고 1년째 되던 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의사 남편 옆에서 놀고 먹으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 사람이 해외 의료 봉사를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랐잖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의사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들을 보답해드리고 싶어. 절절하게 남편이 저에게 말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이 생기기 전에 그럼 갔다 오자면서 가게 된 해외 봉사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 넘게 한국인도 별로 없는 오지에서 살게 된 거였습니다. 가정부에 집 청소하는 아줌마에 씻기고 그릇은 백화점에서 최고급으로 사던 집에서 자란 딸내미가 아프리카에 가서 흙먼지 속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으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고요. 출산하고 나서 험악하고 치안 안 좋은 곳에서 애 키운다고 저도 여러모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불만이 더더욱 커져갔어요. 부부이지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며 물질적인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고 남편은 결혼한 뒤 아내와 해외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 남자였죠. 그렇게 다른 두 남녀가 만났으니 안 싸울 리가 없었죠. 난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대한민국 아무 여자 붙잡고 물어봐봐. 남편 따라서 5년 넘게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돈. 항상 돈이 최고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지? 나도 이젠 힘들다. 저희 부부의 관계는 악화가 되었고 결국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시집 가서 괜히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된 저는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애 아빠가 의사이기도 하고 아이를 두고 가지 않으면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말했으니 저도 방법이 없었죠. 생떼 같은 자식 새끼 두고 나 혼자 한국 온다는 게 가슴이 참 아팠지만 그때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숨 좀 쉬고 싶어서 나라도 살고 싶어서 하게 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 툭 떨어진 저는 이혼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마음이 막막했어요. 처녀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한번 이혼하니 하자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여자는 친정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친정에 돈이 있고 아빠가 저를 위해 무엇이든지 지원해주겠다며 딸내미 기죽지 말라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그 우울한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 다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웃음을 되찾고 살아보니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저에게 꿈같은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게 된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저희 아빠랑 비슷한 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가난을 탈출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대요. 팬티도 10년 동안 안 버리고 꿈에서 입을 정도로 절약 정신과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그런 두 번째 사이의 모습을 보고 이런 자네라면 내 딸을 맡겨도 되겠네. 적어도 자네랑 내 딸이 함께라면 내 딸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네. 라며 흔쾌히 재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임신하고 나서 편안하게 백화점에서 차 마시고 몸 관리 받으면서 사는 안락한 삶이었어요. 재혼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첫 번째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12살 차이였어요. 남편은 아들의 공부에 대한 욕심이 강했죠. 왜 여자는 아빠 닮은 남자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도 저희 친정아빠랑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나 부족한 가방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죠.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야지. 아맘, 그치? 당신도 그만 좀 해요. 그러다가 애 밥 먹는데 체하겠어요. 아직 1살도 안 된 애기한테 별말을 다 해요. 참, 당신도. 돌잡이 할 때도 법봉을 잡게 하려고 어찌나 노력을 하던지. 뿐만 아니라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을 엄청나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도 학벌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애 학업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저희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 몰라. 노는 게 좋다고. 나 학원 안 갈래. 매일 학원 땡땡이 치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는 했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의대를 갔다는 소식에 열등감을 느끼는 남자였으니 말이죠. 아들도 강압적인 아버지 덕분에 점점 삐뚤어졌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사춘기가 늦게 온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심하게 겉돌기 시작했어요. 학교 밖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고 학교를 안 나가기도 했고요. 하루는 애 아빠가 그걸 알고 애를 대나무 회초리로 아이를 크게 혼내고 때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러다가 애 죽겠어요. 당신 말리지 마. 지금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지 멋대로 사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어야지. 그날 아들은 가출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돈을 뺏기도 하고 폭력을 저질러서 소송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 뒤처리는 온전히 저희 부부 몫이었습니다. 합의금으로 들어간 돈만 거의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자식의 모습은 부모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식 탓을 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자식이 이렇게 된 것도 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애한테 맞지도 않은 옷을 입히려고 하고 한참 놀고 싶어하는 아이 꾹 누르고 학원을 보냈으니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 잘못이지. 욕심을 버리자.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내 욕심일 거야. 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 그저 행복하라고. 뭘 하든 행복하길 바라고 학교 다니고 싶지 않으면 안 다녀도 된다고. 엄마는 너 자퇴해도 괜찮다면서 되려 아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고 더 이상 비행소년 행동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 따라서 대학 가고 싶다며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안 해도 엄마는 상관없다고 하니까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이 참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욕심을 놓으니 일이 술술 풀리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본인이 원하는 대학 네임밸류에 못 미치는 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지만 저는 남편 입을 툭 치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당신 욕심 애한테 투영시키지 마.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서도 모르겠어? 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대학이 뭐 어째니 저째니 이런 말 금지야. 가만히 있어 당신은. 남편도 제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고 그 덕에 아들은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러 찾아 나갔습니다. 건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딱히 학비 대준 것도 없는데 알바로 등록금도 내고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회로 학교에서 인턴을 하게 되어서 대기업에도 입사하는 데 성공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가게 냅두니까 아주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도 잠시였습니다. 사업하느라 규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매일같이 새벽에 술 마시고 들어오던 남편이 결국 쓰러진 겁니다. 깜짝 놀라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니 대장 쪽에 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면 악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조직을 떼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악성이시면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사실 겁니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간 남편은 결국 악성 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못했던 남편은 한이 맺혀 죽는 순간까지도 인생을 그간 잘못 살아온 것 같다며 가슴을 쳐댔어요. 그 와중에도 회사 걱정이 가득했죠. 여보, 걱정하지 마.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그동안 수고 많았어. 남편은 제 곁을 떠났고요. 하루아침에 저와 아들은 남편이 운영하던 무역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무역업에 대해선 문외한이니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회사 대표가 하루아침에 사망하니 회사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사이에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날뛰며 뒷돈을 빼돌리고 도망간 겁니다. 돈을 받아야 할 장부를 조작해서 다른 회사에서 받은 물류비를 자기네들 차명 계좌에 넣기도 한 겁니다. 한순간에 회사는 빚에 허덕이는 곳이 되었고요. 그냥 파산 신청해버리고 전부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사 걱정을 하는 게 눈에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빚까지 전부 상속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요. 10억이 넘는 빚을 아줌마인 저 혼자서 탕감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회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뚫으려고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나고 자존심도 상하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회사는 점점 다시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고요. 거래처 사장님들도 저를 믿어주셨고 무엇보다 친정아빠가 사업적으로는 능통하니 많은 도움을 받았죠. 일이 한 번에 잘 풀리니 다른 것도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아빠 회사 돕겠다며 애썼던 아들도 좋은 여자를 만났다며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며느리감을 데리고 온 겁니다. 첫인상이 선하고 착해 보이기도 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별다른 반대도 없이 결혼을 허락했고요. 작은 회사에서 격리를 하고 있고 아들이랑은 일을 하다가 만났다고 하대요. 적어도 여우 같거나 남자 쥐락벼락 할 것 같진 않아 보였습니다. 여자 집안이 가난한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죠.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야 철이 든 것 같았어요. 엄마, 내가 가정을 꾸려보니까 아빠랑 엄마 심정을 알겠다. 나 정말 어릴 때 말썽 많이 피웠네. 엄마, 너무 미안해. 그래, 부모들이 힘들 때 항상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잖니.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자식 낳아보라고. 부모가 되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단다. 자식 낳으면 또 다를 거야.
그래도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것 같네.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성실하고 착실하게 잘 살아왔던 아들 녀석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 회사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1,000만 원대 월급이 턱턱 나오니 10대 시절 보였던 불량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매일 늦잠 자고 놀거나 출근을 하더라도 지각을 하는 바람에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말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전 대표님 아들이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능력도 없으면 성실한 모습이라도 보이던가. 도대체가 이게 뭐냐고. 그러게 말이야. 그러려면 왜 높은 직급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 짜증나. 이래서 부모 잘 만나는 게 짱이라니까.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아들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너 왜 요즘 회사 안 나오는 거니? 집에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지. 어떻게 된 게 너는 매일 핑계랑 변명만 하니? 20일 출근 일수 중에 절반 이상이 무단 결근이야. 이런 식으로 아빠 회사 도울 거면 너 다시 퇴사한 회사 입사하렴. 엄마도 이제는 직원들 눈치 보고 너 변명해 주는 것도 창피하다 정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억울하면 월급도 절반만 가져가. 결국 아들과 대판 싸웠습니다. 아들은 지네 아빠 회사이고 그게 내 회사인 건데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었고, 저는 회사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없기에 그러한 아들의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뒤에 쏙 숨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착한 건 좋았지만 옳고 그른 거는 판별할 줄 아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와 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도 제 욕심이었죠. 결국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 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문제도 생겨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과부하가 걸리면 모든 몸의 작동이 올스탑이 되더라고요. 제가 쓰러진 거죠.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회사 화장실에 간 제가 1시간 동안 나오지 않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나 봐요. 거기서 제가 쓰러져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누워 있었더랍니다.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를 하니 제가 스트레스 수치가 무척이나 높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고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니 집안에서도 보호자가 필수로 옆에 있어야 한다고 한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몇 달 동안 아들네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아들과는 사이가 안 좋으니 며느리가 저를 돌보았죠. 그런데 머리를 다쳐서 문득문득 아들이랑 며느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며느리를 보고 저도 모르게 넌 누구니? 누군데 내 앞에 있는 거니? 이름이 뭐니? 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잖아요. 막내 아들 며느리 전여정이요. 어머니 제 이름 기억 안 나세요? 전여정? 그래 전여정. 기억이 난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쉬운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이상하네. 어머님.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사한테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일시적으로 뇌진탕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었지만 아들네 부부는 심각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거실에 누워있는데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이 느끼기에도 엄마가 치매 증상이 온 것 같지? 여보, 어제는 내 이름도 기억을 하지 못했어. 어머님이. 아무래도 지금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 이를 어쩌지? 치매라. 그러면 걱정되는데 재산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 뒤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한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엄마가 치매 확정 판정을 받기 전에
엄마 앞으로 된 재산 명의를 본인들 명의로 돌리자는 이야기였죠. 당신은 우리 집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재혼이야.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외국에서 의사로 살고 있고 엄마 치매 걸려서 그대로 죽으면 우리 앞으로 와야 할 돈이 그 형한테 갈 확률이 높아. 애초에 우리 아빠가 세운 회사인데 그 꼴은 내가 그냥 볼 수 없지. 아들의 이야기에 그 순간 섬찟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걸 모른 채 하고 오히려 더 치매 걸린 노인처럼 행동했어요. 하루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도 했고요. 아들을 보고 남편 왔냐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굴기도 했죠. 제가 아무리 치매 흉내를 내도 아들네 부모는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멀쩡하지 않다는 걸 병원 진단 받은 후에 법적인 처리를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더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척을 하니 그런 저를 보는 아들의 입꼬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때를 기다리는 사자 같았어요. 언제 잡아먹을까 하고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측은지심, 걱정, 애타는 마음 같은 건 보이지 않았죠. 그저 증상이 더 심해져서 본인들 손으로 조종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길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저를 데리고 어디를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 건데? 엄마도 알아야지. 따라 나서지. 이런 식으로 그냥 데리고 갈 거면 나도 가기 싫어. 어린아이처럼 양태를 부리니 그제서야 엄마, 요즘 엄마가 아파서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 내가 다 대신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서류 결제 처리할 게 많아서 엄마 인감 도장이랑 통장 들고 지금 은행 가는 길이야. 걱정하지 좀 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은 채 아들 부부를 따라 제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아들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있는 돈과 여러 가지 채권들을 명의 이전하거나 본인 통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창고에 있는 은행원이 이를 봐주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한 건지 은행장을 부른 겁니다. VIP만 상대하는 지점장이었죠. 제 얼굴을 본 지점장이 깜짝 놀라서 인사를 90도로 했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은행 오시네요. 언제 오시나 계속 기다렸어요. 얼마 전에 첫째 아들이 연락을 오셔서 맡기신 게 있는데 금고에.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니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첫째 아들? 무슨 소리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장이 금고에서 꺼내온 노란 봉투, 등기 우편물이었습니다. 그걸 아들에게 건넸죠. 아들은 이게 뭐냐면서 그 등기물을 열어보았어요. 그 내용을 본 아들이 깜짝 놀라서 파르르 떨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걸 언제 작성한 거야? 이 녀석아, 내가 정말 치매인 줄 알았느냐? 괘씸한 것, 고약한 것. 이 애미가 피땀 흘려서 다 너 키워놨건만 호랑이 새끼가 되어서 이 애미 등골 빨아먹으려고 못된 짓만 해. 어디서 엄마 재산이랑 돈을 네 명의로 돌리려고 해. 고약한 것. 엄마 이게 뭐야? 다 알고 있었어? 아들의 물음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그동안 전 남편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 때문에 아들까지 미워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착하디 착한 아들은 그런 엄마에게 늘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제가 재혼하고 나선 눈치가 보여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장이 없어도 꼭 연락하는 첫째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간의 사정을 다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외국에서 의사활동을 하면서 아빠랑 함께 전 세계 빈민국을 돌아다니며 의료 봉사를 하던 아들은 한국인 지인분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다들 선하시고 함께 봉사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서로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었죠.
아들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자식분이 명의 이전을 통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증받은 유언장이나 재산 관련한 의견을 문서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법정에 가서 효력이 생기거든요. 첫째 아들에게도 조언을 받았죠. 엄마, 나한테는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건 엄마가 앞으로 남은 삶이 고달플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 돈은 엄마 독이야. 독은 적당히 먹으면 죽지 않지만 많이 먹으면 죽잖아. 돈도 딱 그래, 엄마. 돈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마라. 전 그게 싫다면 딱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물려주고 다른 건 사회에 기부하던가 해. 제 아빠를 닮아서 봉사를 좋아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전 결심했죠. 두 아들들에게 딱 1억 상당의 재산만 물려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단체에 기부를 하던가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그걸 통해 사회 환원을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차차 쓰는 걸로요. 그래서 저는 법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유언 형식의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은행원이자 지점장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만약에 막내 아들이 찾아와서 내 통장이랑 여러 가지 채권들을 명의 이전하려고 하면 이 공증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지점장이 나와서 아들에게 그걸 전달한 거였습니다. 이 녀석아, 엄마가 산전수전 다 겪고 산 노친애인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아는 공작새에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냐? 참, 도대체가 너는 머릿속에 뭐가 든 게야? 네 애미 뒤통수 칠 궁리만 하면서 지금까지 산 게냐? 고등학생 때 속을 그리 썩히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런 게 아니라며 오줌 마려운 강아지처럼 쩔쩔매며 저에게 변명을 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너도 없이 자란 애가 아니고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이젠 엄마한테 떨어질 콩고물 없으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살도록 해. 완강한 제 모습에 아들 녀석도 한 걸음 물러선 듯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쩔쩔매며 회사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제가 눈길 한 번 안 줬으니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잠잠해진 줄 알고 반성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서 공증받게 도와준 사람이 제 첫째 아들이라는 걸 작은 아들이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작은 아들은 의대에 가서 해외에서 봉사하고 살고 있는 첫째 아들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꼈었거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둘째 남편이 화가 날 때마다 아들한테 네 엄마 첫째 아들은 지금 외국에서 돈 한 푼 지원받지도 않고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도대체가 너는 학원을 수십 개 보내줘도 잘하는 게 뭐냐? 맨날 학원 빠지고 엄마 아빠 등골만 쪽쪽 빨아먹고 너 그럴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막말을 했거든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첫째 형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낀 겁니다. 둘이 대판 싸웠나 봐요. 이복 형제라고 내가 지금까지 형한테 아무 말 안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놈이 뭔데 이제 와서 우리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한국에 들어와서 엄마를 돌본 적이 있어? 뭣도 아닌 놈이 의사라고 뒤에서 수작질이나 하고. 너도 내가 우리 엄마 재산 혼자서 다 가로채는 게 배 아파서 너 죽고 나 죽자 심정으로 우리 둘 다 재산 못 가지게 만든 거지? 네 놈만 가만히 있었어도 1억이 아니라 10억, 아니 적어도 20억은 가질 수 있었어. 아니, 넌 도대체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엄마 명의 몰래 도용해서 불법으로 재산 가로채려고 하는 게 떳떳한 짓이야? 그런 짓거린 당장은 안 들켜도 결국엔 다 들키게 되어 있어. 이놈아,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언제까지 돈동거리면서 살 거야? 너 두고 봐.
내가 죽여버릴 거니까. 첫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막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엄마를 해코지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몸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기는 해외에 있으니 본인까지 건들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요. 돈독 오른 놈이 미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에 저도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괴물을 낳은 것 같아서 조금 섬뜩해졌습니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만 돈 많으면 행복해지고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 내버려두고 회사도 정리하고 저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하기도 싫고 그렇게 좋아하던 백화점 쇼핑도 다 부질없는 것 같고 지쳤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조용히 밭일하면서 살고 있던 저에게 한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멀리서 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며느리였던 겁니다. 아니 아가야, 너가 어쩐 일로 찾아온 게야? 어머님, 드린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로 하면 되지. 어쩌자고 이 먼 길을 찾아왔어. 그렇게 착하고 밝아 보였던 며느리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본 며느리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바보라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바깥 사람 말만 따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화가 나면 너무 무서워서, 심기 건드리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어머님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에 저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후두둑 흘리는 며느리였습니다. 됐어. 이미 다 지난 일. 나는 가슴에 담아두지도 않았다. 괜히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늙은 노인네 신경 쓰지도 말고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며느리는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다는 듯이 머뭇거리면서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주섬주섬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저에게 주는 겁니다. 사진이었어요. 푸른 멍자국이 가득한 누군가의 팔과 등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이게 뭔데 이걸 나한테 주는 게야? 어머님, 제 몸이에요. 뭐라고? 그 뒤에 며느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작당 모의가 실패한 아들 녀석은 그날 이후에 술독에 빠져 살았나 봐요. 지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밖으로 표출했고 그게 착하디 착한 며느리한테까지 간 거였죠. 매일 밤 술 마시고 며느리를 손찌검하기 시작했답니다. 원체 평생을 참고 살아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을 안 하다 보니 친정에도 말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혼 선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둘은 이혼을 하기로 하고 갈라섰답니다. 이걸 나한테 보여주려고 이 먼 시골길까지 온 게야? 이게 뭐 좋은 일도 아닌데. 그래, 나한테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게냐? 아들놈 잘못 키워서 귀한 딸내미 몸에 생채기 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를 들으면 네 속이 시원해지겠니?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하마.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혼을 하기로 해서 이제야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단순히 전화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가방에서도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통신 기록이 담긴 서류들과 옛날 기종으로 보이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전 되물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이복형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요. 그 형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다고 하면서 어머님을 도와주신 변호사랑 법무사 그리고 해외에 사람을 시켜서 이복형까지 해코지를 하려고 오랜 시간
준비했었거든요. 단순히 제가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이 사람 화가 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나까지 죽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너무 무서워서 살려고 도망친 거예요. 저에게 통곡을 하며 그간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들한테 봉변을 당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대요. 그간 지은 죄도 있으니 회개를 할 겸 이혼 사실도 말하고 아들이 계획하는 일이 실행되지 못하게 멈추고 싶은 마음에 모든 걸 털어놓으러 이 먼 시골길까지 온 거였습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 당황하게 되면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돈에 미쳐서 사람까지 해코지하려고 하는 아들놈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건네준 자료들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이걸 가만히 두다가는 사단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엄마, 이건 자식이라고 품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껏 우리 도와주신 법무사님이랑 변호사님이 다치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그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으로 처리하자. 저도 아들의 말을 듣고 변호사님께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자칫하면 청부살인까지 갈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분들은 결국 경찰에 제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계획이 또 물거품이 되니 조사 과정에서 경찰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깽판을 쳤나 봐요. 결국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아들은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구속까지 당한 아들을 보니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건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힘들더라도 분명히 이 일이 제 아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될 죗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경고하지 않았냐? 너 그렇게 돈 욕심 내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엄마 재산 물려받고 적지 않은 돈으로 잘 살았을 텐데. 엄마 통장이랑 도장까지 훔쳐가서 사문서 위조하다가 걸리고 아내 때리다가 걸리고 지금은 복수하려고 사람 구하고 엄마가 널 조폭으로 키웠냐?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네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겠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돈돈거리니 나도 돈돈거리는 엄마로 살아온 거고.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거지. 너는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 엄마라는 이유로 내가 너에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다. 똑똑해야지 칭찬해주고 공부 잘해야지 이뻐해주고. 미안하다. 그냥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도 됐던 건데 엄마가, 아빠가 부족했다. 제가 자식에게 화를 내다가 사과를 하니 그제서야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막 저에게 화를 똑같이 내더라고요. 왜 형이랑 자기랑 비교했냐면서. 왜 그렇게 나에게 어릴 때 학원 보내고 안 가면 폭력 행사하고 그런 거냐면서요. 내가 아내를 때린 것도 아빠가 날 때렸으니 그걸 보고 배운 거라고 말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죄인이었던 거죠. 제가 그런 아들을 낳은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죗값을 달게 받고 현재를 살라며 조언해 주었네요. 지나간 과거의 실수는 다 잊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라고 말해준 뒤 면회를 마쳤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아들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지금도 형기를 채우고 있어요. 이복 동생이 구속되었다는 걸 알게 된 첫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러 왔죠.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요. 엄마가 죄인이지. 누굴 탓하겠니? 엄마도 잘한 거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아들을 낳은 거지. 네 아빠랑 널 낳은 게 나한텐 큰 복이다. 너희 덕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 정말로 고맙구나. 엄마,
자책하지 마요. 엄마를 미워하지 말아요. 엄마도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참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왜 아들과 첫째 남편이 그렇게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봉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 수많은 일을 겪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을요. 뒤늦게 알게 된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펑펑 운지 몰라요.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가 싹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그렇게 나이 반백이 훌쩍 넘은 나이에 세상 이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간 돈돈거리며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며 사업으로 벌었던 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그렇게 살기 싫었던 아프리카 오지를 요즘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봉사하고 살고 있네요. 첫 번째 남편과도 사이가 다시 좋아졌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아들을 따라 봉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맛있는 카스테라 빵 하나로 울고 웃으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 한국에서는 돈 몇 억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형이랑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봉사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며 남은 삶을 살려고요. 다행히 이혼한 며느리는 마음을 잘 추스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아들도 종교를 통해서 본인의 지난날을 참회하며 반성하는 것 같았고요. 반성문도 매일같이 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아들을 낳은 건지 하는 마음에 후회도 되고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돈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음을 저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하늘의 뜻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딸은 아빠 닮은 남편을 만난다고 하더니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빠 닮은 남편을 통해서 깊게 고통받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안에 교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마음만은 부자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대단한 길을 걸어온 여러분들 응원하고 싶네요. 돈돈거리며 삶에서 이제는 삶의 진짜 의미를 되찾고 행복해진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힘이자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힘과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